다들 상담 한번 받아봐. 진짜 추천해. 처음 죽음을 경험했을 때 나는 8살밖에 안 된 아이였다. 2층 침대에 목을 맨 누나의 얼굴은 퍼렇기만 했고 그 아래로 흐르는 소변 때문에 주변의 냄새가 지독하게 퍼져 있었다. 누나가 남긴 유서에는 더는 따돌림과 괴롭힘을 참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남겨져 있었다. 그때 누나를 발견한 순간 내가 받았던 느낌은 아직도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 죽음은 12살 때의 일이었다. 누나가 자살한 뒤로 엄마는 수면장애를 겪었는데 수면제와 술 없이는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셨다. 집안 곳곳에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했던 주황색 약병이 텅 비어있는 것을 나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뚜껑이 열려 쓰러진 술병 탓에 젖어버린 바닥은 대체 술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알기도 힘들었다. 엄마 입가에 붙은 어젯밤 식사를 닦아주려고 했지만 아빠가 나를 막아섰다. 그때 누나가 죽었을 때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죽음은 앞선 죽음보다 조금 충격이 약해졌다. 교통사고였다. 만취한 운전자와 졸음에 취한 동승객, 속구치나 아드레날린 덕분에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데 전혀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구급차 불빛이 보이면서 구급대원들이 나를 챙겨주었다. 그때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본 대원들의 얼굴이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그때 이름이라도 알아둘 걸 그랬다. 그래도 아직 얼굴은 기억하는데 뭐 뚜렷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죽음이 보인다. 죽음은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같다. 내 수호신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술집 뒷골목에서 팔에 바늘을 꽂은 노숙자. 처음으로 진작에 만났던 여자친구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하필 주사제를 제때 맞지 못했다. 룸메이트는 점심 전에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맞았다. 나는 그 죽음이라는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 그 얼굴은 하나같이 다 똑같았다. 죽음이 앉은 몸뚱아리, 토사물이 묻은 입가, 지독한 소변 지린 바지, 그리고 그들을 마주할 때 느끼는 기분은 항상 이상한 기분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상담 좀 받으러 온 거야. 이 기분이 뭔지 알고 싶거든. 난 항상 내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어. 처음에는 죽음이 내 수호신으로 다가왔다는 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죽어나가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 내 주변에 쌓여가는 시신들을 보며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 그래도 이번 상담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 턱이 박살난 채 죽어버렸으니 말은 더 이상 못하겠지. 뱃속이 간질간질한 기분, 꿀떡 넘어가는 기분, 두근대는 심장, 완벽한 흥분. 내 이해를 도와준 당신은 정말 완벽한 상담사야. 아내가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산탄총을 쏴 죽어버린 참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당신은 최고의 상담사야.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을 추천해줄게. 최근 에너테크사에서 혁신적인 제품 워크데이 칩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품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뇌에서 수면을 유도함과 동시에 근육 운동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사용자의 무의식 중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취미, 가족이나 친구처럼 진짜 중요한 곳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워크데이 칩만 있으면 다시는 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월급을 챙길 때는 또 다르겠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워크데이 칩은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부 회사는 전 직원에게 칩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칩 배포는 서로에게 윈윈인 전략이기 때문이죠. 회사는 직원의 능률을 올리고 직원은 스트레스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칩을 사용 중인 사람이라고 해도 외관상 그렇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패턴을 읽는 칩이 그대로 대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워크데이 칩 시스템은 한동안 완벽한 대안으로 나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워크데이 칩을 도입하고 3년이 되었을 무렵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연병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질병은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각혈 증상을 동반했습니다. 홍연병은 산불이 번지듯 아주 빠르게 퍼졌고 곧 인구의 대다수가 감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칩 때문에 비근무 중인 사람이 자동으로 근무 상태로 돌입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근무 상태를 끄는 버튼이 따로 없었던 워크데이 칩은 사용자를 근무 태세로 만들기 위해 사용자의 몸으로 자물쇠를 따고 사무실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칩의 삽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모든 이가 죽었거든요. 각혈을 하면 죽기 직전까지 며칠 안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홍연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탓에 집에서 죽어간 시신은 방치된 채 그대로 썩어갔습니다. 이제 거리를 헤매는 것은 시신뿐입니다. 귀신이라도 된 것처럼 목적 없이 움직이는 시신. 죽은 바리스타는 주문할 생각 없는 시신에 주문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혀가 실종된 시신들 뿐이죠. 썩고 문드러져 쪼글쪼글해진 손이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은 골목을 건너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지만 사실 그들의 안구는 모두 썩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령 같은 이 존재는 기이한 연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두 죽었지만 쉴 수는 없게 되었죠. 시신으로 가득한 세상을 지켜보는 존재는 상위 1%에 속하는 CEO들 뿐입니다. 그들은 정교하게 짜인 지하 벙커에서 잔에 부딪히며 즐거워하고 있죠. 다시는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끝없이 노동하는 직원들로 가득한 세상. 한번 활성화되어 버린 워크데이 칩은 더 이상 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걸 만들 때부터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었으니까요. 워크데이 칩은 당신이 죽는다 하여도 절대로 끌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새눈박이 천사는 눈 하나로는 과거를, 다른 눈으로는 현재를, 그리고 마지막 눈으로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췄다. 탄생의 첫째 날, 인간들이 삼삼오오 모여 천사가 과거의 눈을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천사는 그 눈으로 인간이 견디고 일으켰던 모든 피해 학살, 살인, 가스 중독, 무의미한 폭력과 수세기에 걸친 불화를 보았다. 그 눈은 희생자 수만큼 눈물을 흘렸고 결국 눈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울어야 했다. 탄생의 둘째 날, 인근 마을 주민까지 모여들어 천사가 현재의 눈을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천사는 그 눈으로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남부에서 일어난 기근, 그리고 인간의 부패와 욕심을 보았다. 현재의 모든 것을 확인한 그는 더는 그 눈을 뜰 수 없도록 단단히 꿰매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엄청난 인파가 새눈박이 천사가 미래의 눈을 뜨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천사는 눈을 뜨자마자 비명을 지르더니 손으로 자신의 눈을 찔러버렸다. 잠에서 깨자마자 나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루카스, 이것 좀 봐라. 당장 여기 와봐. 할머니 말투로 봐서 난 혼날 것 같다는 감이 왔다. 하지만 나는 크게 네라고 대답하며 아픔을 하면서 복도를 따라 걸었다. 이것 좀 봐라. 거실에 도착한 내게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듯 나에게 말을 했다. 커튼 옆에 선 할머니는 아직 잘 보이는 한쪽 눈에 할아버지의 만원경을 대고 있었다. 와서 이것 좀 보거라. 건너편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야. 내가 커튼 너머로 슬쩍 보니 가족 하나가 건너편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 집은 벌써 몇 달째 빈집이었다. 내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누가 들어가는데요? 그냥 뭐 저 집 살려고 하나 보죠. 아니, 저 집은 굳이 개방이를 잡지 않아.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동자를 굴렸다. 왜 그래요, 할머니? 내 말투가 경멸조로 튀어나왔다. 옷을 갈아입거라. 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보고 오자. 저 정도면 집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텐데 창문 쪽에는 아무도 안 보이잖니. 빨리 서둘러라. 바깥에 나갈 때까지 성가시게 할 것을 알았기에 나는 반항하지 않기로 했다. 할머니는 내가 옷을 갈아입고 올 때까지 여전히 그 집을 보는 중이었다. 얼른 가자. 할머니가 망원경으로 집을 살피며 말했다.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도로 양쪽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거리에는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차도 없었다. 건너편 집에 수십 명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많은 사람이 그냥 걸어왔다고? 대체 왜? 문득 궁금해진 나는 도로를 건너 그 집 현관 앞으로 갔다. 매물로 나왔다는 표시도 없고 문도 닫혀 있어서 불쑥 들어가기에는 너무 애매했다. 창문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문은 잠긴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할머니, 말씀하신 대로 집은 빈 것 같은데요?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 봤어요. 괜찮아, 루카스. 할머니가 계속 집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따가 이 할미가 부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어라. 그날 늦은 오후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거실 창가로 가자 할머니가 아까 했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일요일 예배를 위해 한껏 차려입은 것 같은 가족 무리가 집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가 말한 게 맞았네요. 나는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다들 어디에 있다가 나왔을까요? 잠깐만. 할머니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뭔가 잘못됐어. 왜요? 할머니? 망원경을 내린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핏기가 싹 가신 게 보였다. 저 사람들은 아까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니야. 지옥에는 문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들어가는 순간 닫히지. 문틀에 단단히 박혀서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 두 번째 문은 반대편에 있는데 정말 튼튼하고 단단한 장벽처럼 있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양쪽 문이 모두 닫히면 너의 고통이 시작될 거야. 방 안에는 단 하나의 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관리인의 날쌔고 가학적인 손에 달렸지. 넌 비명을 지르고 울 거야. 상처가 치유되기 직전, 그러니까 아물기 직전이라 고통은 여전히 느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아마 넌 빠져나가고 싶어서 미칠걸. 24시간의 벌을 견뎌내면 하루는 쉴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리면서 빛이 환하게 들어온 방이 너에게 보일 거야.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잿빛 돌로 이루어진 방에 들어가 시간을 미루고 싶겠지. 하지만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 아, 물론 두 개의 문은 있을 거야. 너의 등 뒤로 문이 닫히면 네 상처는 아물고 고통은 사라질 거야.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딱히 아늑한 장치가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고통 없는 그 순간을 마치 술 한 잔 마시듯 즐기게 될 거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거야. 시간이 다 되면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거든. 새로운 방에 들어서면 새로운 고문이 기다리고 있어. 게다가 중요한 건 새로 받을 벌이 이전 벌보다 더 고약할 거란 사실이야. 패턴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 물론 바로 눈치채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진 못할 거야. 그들은 문이 열리는 순간 24시간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지. 그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을 거야. 상상 가능한 영역의 고통에서 재빨리 몸을 피하지만 그들이 갈망하는 24시간의 휴식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야. 다들 처음 받았던 벌이 차라리 친절했다고 느낄 만큼 애초에 그 잿빛 방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통탄하겠지. 그렇지만 더는 멈출 수 없을 거야. 진짜 속임수는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차라리 다음 잿빛방보다 낫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지. 다음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절제할 때마다 심장은 수천 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 하지만 현재 속한 방에 있으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겠지. 다시 한번 말할게. 지옥에는 문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들어가는 순간 닫힐 거야. 문틀에 단단히 박혀서 절대로 열리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문은 반대편에 있는데 활짝 열린 채 널 기다리고 있어.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이것이 바로 네가 선택한 지옥이란 걸 알려주면서 말이야.
점쟁이는 틀리는 법이 없다. 돈과 용기가 있는 자라면 점쟁이로부터 자신이 죽기 직전의 상황에 관한 낱낱한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서 예언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다. 그녀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점을 보고 싶어졌다. 나는 천성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녀가 보여준 예언은 정말이지 놀라웠다. 그녀의 크리스탈 굴을 바라보자 주변이 흐려졌고 나는 어느새 어둠 속에서 집 근처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내 코를 스쳤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점쟁이는 매번 죽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짤막한 파편이 보일 때도 있다고 말을 해줬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탈군은 우리가 봐야 할 것만 보여준다고 했다. 그녀의 예견은 내 삶을 바꿨다. 어떤 행위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지게 된다. 내가 죽을 예정인 그 뒷길? 그 길이 아니더라도 집에 가는 길은 아주 많다. 그 길만 피하면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었다.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를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었다. 점쟁이의 예지에 따르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것이 주는 스릴이란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스릴이란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만큼 반감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익스트림 스포츠와 위험한 탐험을 즐기고 있다. 지난달에는 황소와 함께 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른 부류의 스릴을 찾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은 해가 지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어두워진 그 길을 걷곤 했다. 맞다. 그 길 말이다. 내가 죽는다는 그 길. 길을 따라 걸으면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맑고 차가운 공기가 내 머리카락을 스친다. 그리고 나 자신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절벽, 상어와 나를 향해 뛰어오는 황소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던 내 마음이 점차 깨진다. 점집에서 봤던 그곳, 모든 게 캄캄해지는 장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조이는 것을 느낀다. 내 목덜미에 털이 바짝 서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 혈관이 확장됨에 따라 심장이 요동을 치면 어느샌가 귀뚜라미 소리도 묻혀서 들리지 않게 된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궁금해한다. 눈을 뜨지 않고 계속 걸으며 정체불명의 괴물에 차가운 칼날이나 이빨에 대비를 한다. 가슴을 채우는 공포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나는 눈을 뜬다. 그 앞에 죽음의 얼굴이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그 눈부신 순간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언제까지나 실수로 생긴 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부모님의 삶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언제나 2인분이었다. 내 몫은 아빠가 먹다가 남긴 것이 전부였다. 부모님은 3명을 부양하기에는 빠듯하다고 했다. 침대도 2인용, 식기도 2인용, 위생용품도 2인용. 이게 내 삶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적어도 부모님이 나를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사고만 안 치면 뒷마당에서 마음껏 놀 수 있게 나를 내버려 두었다. 가끔은 건너편에 사는 가르시아 아저씨와도 놀게 해줘서 나는 너무나도 좋았다. 나는 가르시아 아저씨가 좋았다. 부모님은 그 아저씨에게 미안한 마음에 아침마다 인사를 했다.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몰랐다. 아저씨는 친구가 많았는데 친구가 없는 나와는 정말 딴판이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사교 모임에 가느라 바빴던 부모님을 대신해서 가르시아 아저씨는 자신처럼 얼굴에 깊은 팔자주름이 진 친구들이 모인 아늑한 집으로 나를 데려갔다. 아저씨 친구들도 하나같이 친절하고 너그러웠으며 재밌기까지 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끔 내게 주는 음식을 가져가면 사흘은 너끈히 버틸 때도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토요일은 언제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확산한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휴교령이 떨어졌다. 부모님께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나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더는 질문하지 말고 방문 걸어 잠그고 거실로 나오지 말라는 게 말의 전부였다. 배가 무척 고팠지만 나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오늘 가르시아 아저씨가 아저씨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자고 했을 때 뛸 듯이 기뻐했다. 몸 상태가 별로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가고 싶었다. 목이 간질간질하고 눈물이 자꾸 고였지만 나는 괜찮았다. 하지만 눈을 문질러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그래도 아저씨를 따라가는 것은 음식을 주기 때문이다.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 특별해지는 것 같아서 나는 항상 아저씨와 같이 가고 싶다. 내가 폰을 잃어버렸는데 어젯밤 친구가 동네 바에서 음악쇼 하는 거 오프닝부터 봐야 한다고 들들 볶아서 함께 외출을 했어. 술 몇 잔 마시다 보니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우리가 먹던 테이블, 바, 화장실을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못 찾아서 친구 폰으로 내 폰에 전화를 했어. 연결음이 2번 울리더니 누군가 받더라. 되게 걸걸한 목소리로 막 낄낄대더니 그냥 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결국 핸드폰은 못 찾겠구나 싶어서 포기하고 집으로 향했어.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 옆 테이블에 내가 집을 나오기 전에 둔 상태 그대로인 핸드폰을 발견했어. 새로운 메시지 9개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보세요? 제나 크로필드 씨 핸드폰이죠? 저는 보안업체 소속 일레인입니다. 전화를 드린 이유는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기야 난데 나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아. 미팅이 길어졌어. 그냥 바로 파티로 갈게. 이따 봐. 사랑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젠, 나야. 전화 좀 받아봐, 자기야.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 젠,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나야,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제발, 그 여자랑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하게 해줘. 젠?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5초 안에 안 받으면 나 찾아갈 거야. 나 지금 간다.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차에 작은 새끼라고 긁어놓는 게 재밌다고 생각해?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딱 말하는데 다음에 길에서 마주치면 내 차 긁었던 그 망한 열쇠로 니년 목 그어버릴 줄 알아. 그리고 함부로 굴리는 그 몸뚱아리를 내가 차로 갖다 받아버릴 거야. 알았어? 이 씨발 젠 쌍년아.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나야, 아빠다. 연락한 지 오래됐구나. 우리가 계속 연락했던 것도 아니라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사실 네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게 살해당하셨어. 제나야, 네 엄마가 계시던 그 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용의선상에 올랐단다. 앤더슨 지구대장도 말이야.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 지금 널 보고 있어. 젠, 그래. 지금 이 순간 널 보고 있다고. 내가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이 작고 구리고 병신같이 보안 카메라 딱 봐도 고장난 것처럼 생겼는데 내가 그 카메라가 무서워서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네 아빠 백 믿고 되게 안전한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만 가족 백 있는 거 아니야.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랬으면, 진짜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랑 말이라도 섞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되길 바랬던 건 아니야. 정말 내가 네 엄마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남깁니다. 내 아버지는 살인자이며 누군가 그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밤에만 벌써 2명을 살해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잭 앤.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메시지함에 메시지가 없습니다. 곧 살해 현장에 정부 소속 인원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동 응답기에서 발견한 거 있어? 아니, 깨끗하던데. 여보세요? 존, 혹시 그쪽 프린터 좀 써도 돼요? 우리 쪽 프린터가 영 먹통이네요.
클로이의 발랄한 복부 억양은 언제나 존을 미소 짓게 했다. 새로 입사한 영업부 사원과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부서 간 대응할 일이 많아서 둘 사이의 통화도 꽤 잦은 편이었다. 또요? 영업부 프린터가 고장난 게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라서 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빨리 오셔야 해요. 저 곧 퇴근이에요. 밖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다. 두 사람 다 일이 밀려 야근 중이었다. 둘의 사무실은 정반대였으며 그 사이를 이루는 긴 복도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과는 정반대로 텅 비어 있었다. 클로이가 전화를 끊었다. 존은 그녀가 곧 오리라 예상했다. 시간이 지났지만 클로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클로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 프린터를 고쳐서 안 온 것으로 생각했다. 클로이는 사무실에서도 기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망적일 정도로 서툴지만 또 혹시 누가 알겠는가. 책상 너머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클로이의 사무실에 불이 꺼진 것이 보였다. 클로이에게 연락을 하려고 전화기에 손을 뻗는 순간 벨이 울렸다. 존! 속삭이는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다. 클로이였다. 건물에 웬 남자가 있어요. 클로이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남자라니? 동료? 하지만 클로이가 있는 동에는 클로이 혼자만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던 존이 되물었다. 남자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일부러 조용하게 말하는 거예요. 클로이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 탓에 존마저 긴장되기 시작했다.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클로이는 우는 것 같았다. 문장을 이으려고 노력하는 그녀의 수고가 모두 허사였다. 숨이 가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연문으로.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죠? 존의 단호한 목소리도 공포를 숨기지는 못했다. 연결이 끊어졌다. 클로이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책상에 앉은 존의 귀에 컴퓨터가 윙윙대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장난인가? 클로이가 말한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전화는 또 왜 끊었고? 무사하긴 한 걸까? 시간이 꽤 흘렀다. 전화가 다시 울리면서 멍하게 있던 존을 일깨웠다. 존, 괜찮아요? 아까보다 정신을 차린 듯한 클로이가 외쳤다. 훨씬 안정된 그녀의 목소리에 존 역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다. 클로이, 대체 뭐였어요?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장난친 거였어요? 보니까 당신 사무실은 이미 불 다 꺼져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예요? 왜? 존의 말은 미친 듯이 들려오는 클로이의 말에 끊기고 말았다. 아니요. 존, 제 말을 전혀 이해 못했군요. 그 말에 존이 입을 다물었다. 분명히 확신하는데,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땐 수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아서 그런 거였어요. 전 괜찮아요. 존, 저 지금 차 아니에요. 프린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 가기 전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다만 나가는 길에 보니까 그 남자가 당신 건물로 들어가서 전 빨리 나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 남자는 제 건물이 아니라 지금 그쪽에 있다고요. 그럼 이제 전화 끊을게요. 건물에 남아줘서 고마워요, 존. 덕분에 살았어요. 오랜만입니다. 사실 오랜만은 아니죠.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본 척 스쳐 지나가는 사이지만 최근에는 방송국에서 몇 번 뵀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보낸 이 갑작스러운 편지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아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나오지 않던 아주머니를 수많은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동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13년 만에 컴백하신 아주머니가 참 당황스러우면서도 저의 마음 한구석을 괴롭게 했습니다. 얼마 전 아주머니께서 나오신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영화에 대한 질문을 빙자한 그 사건에 대한 물음에도 기분 나쁜 내색 않던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며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정말 그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착각이 들 뻔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받고 이 영화를 꼭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어렵게 컴백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저는 아직까지 아주머니가 그 사건에 대한 후회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화에서의 아주머니는 현실과 다르게 딸을 못된 범인으로부터 지켰으니까요. 따님이 제일 보고 싶을 때가 언제냐는 배려 없고 멍청한 질문에 아주머니께서 옛날처럼 교복을 입고 인사하던 예나가 꿈에 나왔을 때라고 하셨죠. 저 역시 예나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중학교 입학식 때 처음 교복을 입고 자랑하던 예나가 생각납니다. 제가 입은 자주색 촌스러운 교복은 앞으로 자랄 것을 대비해 두 치수나 큰 것을 샀고 덕분에 맞지도 않는 남의 교복을 훔쳐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나가 교복 입은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교복이 저와 같은 교복이 아닌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어요. 이 촌스러운 교복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이었다니 그에 비해 옷 한 벌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은 저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곧잘 예나를 잘 따라하곤 했습니다. 예나의 긴 생머리도 따라하고 무릎 위로 오는 치마 길이도 따라하고 선생님께 혼나면서도 매니큐어를 따라 발랐습니다. 예나가 가디건을 걸치고 오는 날에는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 비슷한 가디건을 하루 종일 찾았죠. 분수도 모르고 자꾸만 자신을 따라하는 저에게 예나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나의 생글생글 웃는 모습도 따라해보려고 거울 앞에서 멍청하게 헤헤거리며 웃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귀신 같은 머리카락을 축 늘어뜨린 얼빵한 사람 하나가 맹하니 웃고 있었죠. 예나처럼 머리카락이라도 따오면 조금 나아질까 잠시 생각도 했지만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미 아무리 머리카락을 따아도 예나의 머리카락처럼 따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머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예나의 목에 새로 산 목걸이가
반짝거렸어요. 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비치색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저씨께서 해외 촬영을 갔다가 사오신 거라고 예나가 자랑을 했었죠. 예나의 물건을 탐내 비슷한 곳을 따라 산 적은 많지만 갖고 싶었던 것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예나도 그것을 느꼈는지 체육복 뒤로 목걸이를 재빨리 숨겨버렸죠. 그때 목걸이를 바라보던 제 눈이 길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남의 것을 탐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죠. 맞아요. 저는 예나가 참 부러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교복이 잘 어울려서도, 긴 머리가 잘 어울려서도, 비치색 고급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주머니와 아저씨처럼 유명 배우의 딸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40을 향해 달려가지만 늙기는커녕 성숙미가 더해진 아름다운 엄마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매너 좋은 아빠를 두었으니까요. 딱 그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예나를 보며 항상 저런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얼마나 맛있을까, 저런 아빠가 매일 차를 태워주는 아침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나를 따라하려면 제 시궁창 같은 부모도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저씨가 사실은 새아빠고 예나에게는 따로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저는 여전히 예나가 부러웠어요. 건물의 무너짐이 작은 금에서부터 시작하듯 제 시작도 아주 사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 집으로 생각했죠. 중학교 입학식 날, 그러니까 가뜩이나 큰 폼의 교복을 입고 쭈뼛대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입학식 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느니 부모님께서 일이 너무 바빠서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치는 쪽이 훨씬 보기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며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한 예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예나가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흙먼지가 날리는 운동장이 한순간 드라마 세트장이라도 된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식의 손을 잡고 있던 부모들은 아저씨를 쳐다보다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아저씨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저에게 곧장 다가와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기껏 할머니가 오시지 않았지만 아저씨는 저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눅이 들어 조그맣게 할머니는 일이 있으셔서 오지 못한다고 대답했죠. 그런 저에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나랑 똑같네. 예나 엄마도 일 때문에 못 왔거든. 그럼 아저씨가 예나 아빠도 하고 지은이 아빠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예나를 잡지 않은 다른 쪽 손으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죠. 깜짝 놀란 저는 잡힌 손을 빼려고 했지만 아저씨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아저씨의 코트 속으로 제 손을 쏙 하고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셋이 입학식이 열리는 강당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아저씨는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죠. 요즘 크게 입는 게 유행이라던데 지윤이는 패셔니스타네. 그럼 거기에 맞게 아저씨가 머리를 묶어줄까? 그러곤 슬쩍 예나를 쳐다보니 예나가 자랑스러워하는 눈으로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분명 예나는
제가 예나의 머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아저씨에게 말했던 거겠죠? 그렇게 말한 아저씨는 저의 머리카락을 조심히 따아주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하고 싶었던 그 머리를 하게 됐어요. 물론 아주머니가 따아준 예나의 머리보다는 조금 엉성했지만 저에게 그런 점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가 된 것 같고 예나와 제가 진짜 자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예나도 아저씨의 진짜 딸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아빠를 가지고 싶어졌어요. 쓸모없는 것이라도 못 갖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갖고 싶은 것처럼 전 아빠를 원했습니다. 눈웃음을 따라 눈주름이 생긴 자상한 얼굴로 미소 짓는 아저씨가 머리를 쓰다듬는 예나를 부러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듯 한 팔에 예나를 안아주는 아저씨를 보며 예나가 부러웠고 혹시나 추울까봐 코트 속으로 예나를 숨기는 아저씨를 보며 예나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저는 아저씨의 손길을 바라기 시작했죠. 아니, 아저씨 자체를 바라게 됐어요. 아주머니가 나오셨던 프로그램에서 중간에 깜짝 게스트로 아저씨가 나오셨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주머니를 꼭 안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사건에 대해 그리고 그 살인범에 대해 악을 쓰듯 말을 토해내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예나를 죽인 범인이 아주머니의 전 남편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 유명 배우의 전 남편이 자신의 딸인 예나를 납치한 그날 저는 경찰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그가 예나를 데려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언급했던 납치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어요. 그날 학교가 끝나고 추운 날씨 때문에 저희는 어딘가에 같이 있다가 학원을 갈지 아니면 각자 집으로 갔다가 학원을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나는 평소와 달리 대화에 통 집중을 하지 못하고 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예나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냐며 화를 냈었죠. 그러자 예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 나 아빠가 데리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치 제가 그 말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다는 듯이 예나가 말을 꺼냈죠. 저는 애써 기쁜 표정을 숨기며 아량 넓은 친구인 것처럼 예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기다려줄게. 한참을 학교 근처 놀이터에 앉아 있었죠. 가만히 앉아있기에는 추운 날씨였지만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를 기다리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와 예나에게 다가온 것은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예나의 진짜 아빠였죠. 그제서야 예나를 데리러 오는 인물이 아저씨가 아니라 그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허망함과 배신감이 왈칵 몰려왔어요. 아저씨를 두고 저런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다니. 순간 예나가 저의 행복을 앗아가는 비열한 악마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나는 그에게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곧 웃으며 예나를 안았습니다. 예나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아빠랑 살 거야.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얼굴이었어요.
저런 남자를 택하려고 두 분을 떠난다니. 예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 예나를 저는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학원은? 조금 있다가 올 거지? 저는 학원에서 예나를 다시 만나 설득해볼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나에게 돌아온 대답은 저를 한없이 실망시켰어요. 학원엔 이제 안 올 거야. 실망이라는 감정을 넘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곧 우리의 중학생 시절은 끝나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예나가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죠. 그런 저를 바라보던 예나가 저에게 다가와 평소 그렇게나 아끼던 목걸이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값비싸 보이던 비치색 보석의 금목걸이를 말이죠. 그리고 예나는 저에게 말했어요. 이거 가지고 싶어 했던 거 알아? 난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 줄게. 두려움은 잠시였어요. 저는 정말 기쁜 마음에 표정 관리도 못하고 제 손바닥 위에 놓인 목걸이를 그대로 쳐다봤습니다. 비록 예나에게 받은 것이지만 아주머니, 아저씨와 한층 가까워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동시에 예나가 이 목걸이와 어울리지 않는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예나는 이제 자상한 눈웃음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아빠가 없으니까요. 별로 잘난 것 없는 아빠의 후줄근한 차를 타고 학교에 다닐 예나가 조금은 불쌍해졌지만 그보다 예나가 제자리를 찾은 거라는 그런 생각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했었죠. 예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예나가 진짜 아빠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나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나가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결국 감옥에서 목숨을 끊은 전 남편에게 진실을 듣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셨죠. 그렇다면 아주머니는 예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의 의도가 아주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아주머니는 임신 중이었고 당연히 예나에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죠. 그 무렵 예나는 중학교 입학식 때의 예나가 아니었어요. 하얗던 피부는 부석해져서 생기를 잃어갔고 늘 웃고 있던 입술의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요. 늘 저를 밝혀주던 햇살처럼 웃던 예나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린 날은 아마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아주머니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예나는 아주머니 임신 때문이라고 말할 뿐 왜 우는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주머니께서 아저씨의 진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저씨의 진짜 아이가 태어난다면 예나는 가짜일 뿐이니까요. 여름방학이 되고 나서도 종종 예나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우리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나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나는 거부했죠. 밝은 빛이 싫다는 예나를 저는 어두컴컴한 놀이터에 앉히고 아무 말 없이 토닥거려줬어요. 그 작은 몸은 무엇이 무서운 것인지 1시간을 내내 부들부들 떨었죠. 하늘이 한층 어두워지니 놀이터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예나를 제대로 볼 수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언뜻 보이는 예나의 옷 속은 모기가 문 것 마냥 빨간 자국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예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던 어느 날, 예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의 저로서는 예나가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예나 역시 자신이 당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나는 아저씨가 맨 처음 예나에게 그 행위를 강요할 때의 말을 언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예나야. 엄마가 임신을 하게 돼서 아저씨랑 사랑을 잘 나누지 못한단다. 예나가 엄마 몰래 아저씨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아저씨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쏙 닮은 예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지. 예나가 처해진 모든 상황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부럽다. 너는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저씨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가짜 가족이면서 진짜가 되려고 하는구나. 나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너는 손쉽게 해버리는구나. 아주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던 아저씨의 손길을 바라보며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이요. 아주머니를 다정하게 끌어안은 그 손이, 아주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예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예나를 유린하던 그 손으로 이번에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신다면 아주머니께서는 여전히 그 손길을 가만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날 예나의 부탁으로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 집은 후줄근한 차와 마찬가지로 낡은 벽돌집이었어요. 붉은 벽돌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 덩굴이 질서 없이 자라있던 그 집은 고풍스러운 화초들이 자라고 있는 아주머니의 댁과는 전혀 상반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나의 진짜 아빠라도 마주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죠. 그러나 집안에 그는 없었습니다. 예나는 저를 자신이 머무르는 방으로 데려가면서 일부러 그가 없을 때 저를 부른 거라고 했어요. 예나는 저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었죠. 이제부터 아빠에게 차근차근 모든 사실을 말할 거니까 도와달라고. 전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나는 그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예나의 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용했던 집이 초인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나는 저에게 여기 앉아서 좀만 더 생각해달라며 그 말만 남긴 채 방을 나갔어요. 좀 더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나가 방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기 위해 조심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예나를 찾아온 손님이 보였죠. 집으로 찾아온 손님은 아저씨였어요. 아마 예나의 진짜 아빠가 아주머니께 보낸 문자를 먼저 본 거였겠죠. 아저씨는 다짜고짜 예나를 보고 자신이 잘못했으니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 뒤로 숨었죠. 아저씨는 앞으로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예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나는 이미 마음을 먹은 듯 소리를 치며 반항을 했죠. 아저씨가 있는 집엔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도 말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예나야, 내가 너희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너희 아빠가 연락하신 거야. 너희 아빠도 네가 여기 있는 걸 불편해하셔.
그리고 예나의 마지막 말이 시작됐어요.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더라도 저는 아저씨가 있는 그 집은 안 갈 거다. 그때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던 아저씨의 눈빛이 번뜩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 아저씨는 예나의 목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목이 졸린 예나는 숨막히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격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나의 여린 몸은 천천히 움직임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저씨의 손을 꼬집고 할퀴었던 예나의 작은 두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문에서 떨어지기 위해 뒷걸음질을 쳤죠. 그러다가 저는 바닥에 놓였던 컵을 발로 차버렸어요. 컵은 큰 소리를 내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예나가 저를 위해 내온 주스가 담긴 컵이었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제가 있던 방으로 뛰어와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당황한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랬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역시 아저씨에게 무슨 말을 걸까 고민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만큼은 확실하게 들었어요.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아저씨는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 편이에요. 제가 증인이 될게요. 아저씨는 여전히 겁을 잔뜩 먹어 손을 달달 떨었습니다. 제가 공범이 되어드릴게요. 아저씨의 눈이 놀란 듯 커다래졌어요. 예나의 진짜 아빠가 예나를 죽였다고 말할게요. 진짜 아빠가 곧 온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진짜 아빠가 온다는 말에 정신을 차린 듯 움직이지 않는 예나를 뒤돌아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나 몸만 닦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땐 참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골목마다 CCTV가 있다면 절대 통하지 않았겠죠. 그 뒤는 아주머니가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아주머니께 예나가 전 남편의 집에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연락을 드렸다고 말했겠죠. 그리고 경찰들과 집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요. 저는 예나의 방에 조용히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전 남편이 들어와 예나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경찰이 올 타이밍을 아저씨에게 알려줄 때까지. 곧 그는 돌아와 예나를 품에 안고 그대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 두 분이 들어왔죠. 그리고 방에서 제가 나오며 울고 있는 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아저씨가 예나를 죽였다고. 그는 그렇게 전 아내를 잊지 못해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어요. 물론 그 사건이 그의 짓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엉터리 언론 역시 한몫했죠. 그리고 사건이 잠잠해지자 아저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은이가 아저씨를 도와주는 대신 아저씨도 널 도와줄게. 공범이라는 건 서로 도와야 가능한 거니까. 혹시 원하는 게 있니? 넌 꿈이 뭐야? 엄마처럼 배우가 되는 거랬지? 널 배우로 만들어줄 수 있어. 아저씨는 그게 가능해. 아저씨는 그 뒤로 저를 아역배우로 만들기 위해 매우 애썼습니다. 사실 배우가 되고 싶은 생각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아저씨의 뜻에 따라 배우가 되었습니다. 저를 배우로 만들려고 하는 일 자체가
아저씨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함이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아저씨 자체를 원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힘들어 보이던 아저씨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아저씨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저에게 목걸이 하나만 사주세요. 비치색 보석이 달린 목걸이만 아니면 돼요. 아저씨는 다음날 바로 저에게 목걸이를 사다 주셨죠. 아주머니가 생각하시는 그 목걸이가 맞습니다. 제가 아역 시절부터 한 번도 목에서 뺀 적 없는,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그 빨간색 보석의 목걸이, 그거예요. 그 목걸이를 받고 집으로 들어간 저는 예나가 준 목걸이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에겐 진짜가 있고 예나가 준 목걸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그 누구의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저에게 사준 그 목걸이가 저에겐 제일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처음에 이 목걸이는 제게 그저 아저씨와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가만히 목걸이를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그 작은 물건의 의미는 커져만 갔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예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나는 죽었고 아이는 유산이 되었으니까요. 아저씨가 저를 배우로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입막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낸 결론은 저도 아저씨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목걸이가 아저씨의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애정을 갈구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그것에 맞춰 저에겐 모든 것을 해주었죠. 제가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 가져다 주셨죠.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지고 싶었던 예나와 아저씨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점점 목걸이는 제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이 제 뱃속에서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는 방송 생활에 접고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조용히 살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은 이런 제 꿈을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아주머니라 아는 아저씨를 마지막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방송이 끝나고 저희 집으로 오시기로 한 아저씨를 위해 저녁을 차려야 했거든요. 저는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TV를 힐끗힐끗 훔쳐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13년 만에 컴백으로 시작해 아주머니의 눈물로 클로징을 따려는 식상하고 뻔한 인터뷰는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 갔어요. 그때였죠. 아이를 잃으시고 왜 다시 아이를 가질 생각을 안 하셨죠? 생방송에서 저런 질문만 던지는 사람이 계속해서 MC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만큼 생각 없는 질문에 분위기가 쌓여졌죠. 아마 단순히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질문을 던진 여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로부터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고 그 사건은 너무 슬프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는 또 가지고 싶고 그럴 것 같다는 이야기였는데 라며 자신의 질문을 무마하기 위해 횡설수설했지만 그럴수록 그 여자를 향한 공기가 날카로워지는 것을 TV 너머에 저 역시 느꼈습니다. 무슨 대답을 바라는지 모를 그 말에 아주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찾지 못했고 그런 아주머니를 대신해 다시 아저씨가 말씀을 시작했죠.
저희의 사랑의 결실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에게 너무 컸고 서로가 믿으며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TV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하길 바랬습니다. 생방송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던 거라고도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결실이 아이가 아니라면 제 배 안에서 숨쉬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제 배 안에 숨겨놓고 있었던 보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반평생 함께했던 목걸이가 나를 옥죄듯 목을 조여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실은 내가 목에 건 것은 목걸이가 아닌 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배에 들어있는 것도 뱀의 새끼라고. 분하고 분해서 숨이 막혀왔어요. 목걸이를 목에서 잡아 뜯고 싶었지만 목걸이는 뜯어지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달려가 가위를 집어들고 목걸이에 가위질을 마구 하고서야 목걸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가위질을 하던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곧 터져버릴 듯 했습니다. 뒤늦게 아픔이 밀려왔고 이 아픔이 손가락의 아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는 아주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저와 아저씨 사이가 사랑이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이 저는 항상 싫었어요. 저도 이젠 지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저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쉬운 것을 찾았거든요. 바로 아저씨가 사랑하는 아주머니께서 아저씨를 증오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렇다면 제 뱃속에 든 게 무엇이든 아저씨에게 남는 건 우리뿐이니까요. 저는 아주머니가 진실을 알고 상처를 받고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원망하고 아저씨를 저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아저씨와 함께 지옥으로 처박힐 준비가 되었으니까요.